하락 변곡점은 2021년 10월 달에 시작이 됐다라고 데이터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0% 정도 가까이 떨어져야 평균 정도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맞힐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곡점이 온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하긴 했는데 매도를 해라 라는 얘기는 제가 언제 처음 했냐면 10월 9일에 제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도해라. 근데 만약 그때만 해도 10월 달에 팔았으면은 조금 호가만 낮췄으면 팔렸을 텐데 이제는 이미 팔려고 내놔도 이제 안 팔려요. 부동산이 무서운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 내가 팔려고 내놔도 이게 팔리질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매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진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서울의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계산하기 쉽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 중에 내가 대출을 껴서 집을 사서 이자를 부담하는 게 뭐 한 300만 원 낸다고 칠게요. 그리고 집값이 있죠. 그래서 집값과 내 소득과 그 다음에 내가 현대 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 이 모든 게 다 들어간 데이터가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 데이터 복잡해서 어려워서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집 살 때 어떤 지표 하나만 딱 보면 좋아요 라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신다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입니다. 되게 중요한. 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초록색이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2004년부터 있거든요. 지난 17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언제 서울 아파트를 사기에 제일 부담스럽지 않았죠?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제일 높았을 때. 이게 2015년 1분기거든요. 2015년 1분기가 대출 끌어다가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때가 사람들 소득이 높을까요? 지금이 높을까요? 지금이 높고 그때가 소득이 더 낮았겠죠. 대출 금리가 그때가 더 높아요? 지금이 더 높아요? 그때가 더 높았죠. 2015년이 훨씬 높았죠. 자, 대출 금리도 높고 사람들 소득 지금보다 더 작았어요. 근데 내 소득에서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제일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서울 집 사야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12년 말부터 13년, 14, 15, 16, 17까지. 얼마나 일이 길었어요. 이때 사세요, 이때. 이때 연끌해서 집을 사, 이럴 때. 자, 그리고 빨간 때가 언제예요? 2007년, 8년. 이럴 때 집 사면 어떻게 돼요? 자, 2007년에 집 사신 분들 좋았죠. 왜? 2008년 한 중반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금리 얘기 왔죠. 예, 금리 얘기 오고 집값이 2010년, 11년, 12년, 길게는 13년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 집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마음고생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출 껴서 영끌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2007년, 8년에 샀으면은 당연히 영끌에 샀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억에 샀다고 쳐요. 대출 5억 끼고. 근데 이 10억짜리가 8억, 7억이 돼요. 대출은 가만히 있고 내 순자산만 내 순자 원래 5억이었는데 2억, 3억 떨어지면 내 순자산이 2, 3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10년 일해서 1억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2, 3억이 지금 몇 년 사이에 까지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아니 지나놓고 보면 또 오르지 않았냐.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도 또 벌어질지는 그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지금이 얼마예요? 33.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없네요. 없었죠. 즉 지금이 가장 안 좋다. 아니 2007년 8년보다 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훨씬 더 낮고 사람들 소득도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데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만큼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역사상 지금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2022년 1분기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럼 주택 구매력 지수는 지금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떨어지겠죠. 더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심상치 않은 게 이제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제 어찌 보면 예견이 이미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죠. 예,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이 돈이 풀리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용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작년 21년 6월 달만 하더라도 이게 2.74, 3.75였는데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3.51나 5.16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지금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당연히 같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주택금리 지수는 훨씬 더 안 좋아질 거고, 지금은 사상 최대의 이런 부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GDP 대비한 가계 부채고요. 요 주황색 선이 GDP 대비한 기업 부채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이 기업 부채가 IMF 수준만큼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죠. 기업들의 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요. 개인들의 GDP는 IMF 때는 높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GDP 대비해서 10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근데 21년 3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GDP 대비해서 지금 기업 부채는 113점 몇 프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가계 부채는 103.8에서 106점 몇 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요게 이제 금융위기 때고, 지금의 이제 가계의 이 신용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덜 심하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기업의 상황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개인들의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금리 인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부담이 계속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내 실질 소득이 계속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대출 규제가 일시적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제 지금은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괜찮을 겁니다. 1, 2분기 정도는 괜찮을 건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내용을 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대출 규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리면 과도한 가계부채, 그 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금 연초고 대출에 대한 한도가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큰 사이클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걸 제가 하나의 장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 8년 동안 오르다 보니까 아이,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싼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길게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위기 때도 작게는 10에서 20%, 많게는 30%, 40%까지도 떨어졌고요. IMF 때 90년대 초중반에 또 그때는 이제 일기 신도수도 엄청나게 입주 물량도 많았고, 또 IMF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대중들은 한 3, 4년의 최근 기억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거지, 이렇게 하시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시기도 있었다라는 걸.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자님은 집보다 혹시 더 비싼 쇼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예.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쇼핑이 뭐예요? 집이죠. 집이죠. 그리고 이 쇼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맞힐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궁금하네요. 자, 보시면 바닥 찍고 올랐다가 또 내려왔다. 요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닥 구간,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 상승이 되니 많이, 왜? 그전에는 하락만 했으니까 사람들 내리쏘기는 이제 부동산은 사면은 손해인 거야,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압으로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이때가 언제였냐? 98년 IMF 터지고 나서 98년, 99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중순 정도까지, 이게 수도권 시장의 변곡점,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요 타이밍, 그리고 상승의 초기가 시작된 시기, 그리고 나서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규제를 해요. 왜? 아파트가 계속 몇 년 올라가면 이제 말이 나옵니다. 뭐 집 가격이 비싸서 못 살겠네. 이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돼요? 민심도 얻어야 되니까 규제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규제 정책이 펼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주춤하고 그때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초입이에요.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해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영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정부가 언제 규제를 시작했냐? 17년 8월 달에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끌 거래량이 언제 나타나면 20년 중순, 즉 정부가 규제를 하고 3년 뒤에 패닉 바잉 영끌 거래량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 사이클에서도 보면 2003년 10월 달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6년 10월에 3년 뒤에 정확하게 또 패닉 바잉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니파인 거래량이 터지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고점에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페니파인이 터졌을 때가 이제 상승 말기예요. 사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영끌 거래량 터지고 나서 1년 반, 2년 정도 후부터 시장에 변곡점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변곡점? 하락 변곡점. 그러면서 상승이 되니 하락이 되니 이런 게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상승의 변곡점에서는 그동안 계속 내리는데 뭐 올라, 계속 내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올라갈 거야, 이게 싸우듯이 하락 변곡점에서는 하락과 상승이 또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하락 변곡점은 수도권 시장 언제 들어왔냐? 2021년 10월 달에 시작이 됐다라고 데이터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변곡점이니까 중간중간 신각과도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애랑 안 좋은 애랑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네, 왜? 부동산 시장은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변곡점이 나타날 때 여기에 대한 시간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시장은 뭐다? 안 팔린다. 그래서 거래량이 침체가 됩니다. 이게 하락 변곡점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 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부동산이 계속 안 좋아하면 정부는 또 뭐예요? 부양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 부양 정책 펼치고 한 1년 반, 2년 지나면 또 분위기가 좋아져요. 자, 그래서 하락 말기 이제 정부의 부양책도 나오고, 이때 뭐 하우스 푸어 얘기 나오고, 역전세 나오고, 서울에 지금 미분양 거의 없잖아요. 서울에 또 미분양이 쌓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시장은 또 신압으로 또 조금씩 좋아지면서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검을 해보죠. 제가 사이클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해놨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우리가 몇 번 구간에서 사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가장 베스트는 1번인데 네. 그래도 2번에 2번도 나쁘지 않다. 네. 3번은 어때요? 3번은 좀 너무 어깨 정도인 거 아닌가요? 네, 3번이 허리. 4번이 어깨고요. 근데 3번에서도 못 사요. 자, 예를 들면 2014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었어요. 근데 15년에 6억이 된 거야. 나는 내가 14년 5억에 살려고 했는데 15년 되니까 6억이 되니까 1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사면 1억 손해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왜? 누구나 싸게 사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못 사요. 못 사. 자, 17년에 6억짜리가 이제 8억이 됐어. 더 올라버렸어.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못 산다니까? 근데 언제 사는지 알아요? 이 8억짜리가 10억 넘고 12억 가면은 그때는 무서워서 산단 말이에요. 영끌에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늦더라도 3번에는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4번도 4번 끝이고 이제 5번 시작됐는데, 1주택자 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집이 없어서 지금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몇 번 사이클에 나는 지금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부동산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충격을 주기보다는 이게 연착륙 시킬 거라는 시각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향 안정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급격한 하락은 안 올 거라고 다들 보시는데 대표님께서 보시는 하락의 강도는 폭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저도 급격한 하락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급격한 하락이 오게 되면 충격을 받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금융기관에도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심각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연착륙이 오기를 저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그런 하락을 과연 정부가 막을 수 있었냐? 안 막아져요. 자, 오는 하락을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연착륙 시키려고 해도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면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를 그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데이터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지금 과연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지금 얼마만큼 고평가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이제 GDP 대비한 이제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고요. 파란색 선이 대한민국 GDP고, 요 주황색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가총액, 요 뒤에 게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인 GDP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9.8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평균보다 63%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까지 떨어지려면 39% 정도 하락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당수는 어디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서울하고 수도권이겠죠. 대한민국 경제 체력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0% 정도 가까이 떨어져야
지금 평균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전국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 풀린 돈 대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사 보면서 한 번도 백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이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궁금하면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 선이 통화량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의 M2 통화량이고요. 빨간색 선이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예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싼 게 맞아요. 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인구 줄어드는 거 상관없어요. 뭐만 올라가면 돼요? 통화량만 증가하면 됩니다. 돈의 총량. 왜? 돈의 총량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래서 돈의 총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걸 데이터로 보면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그래프가 매우 가팔라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어떨 땐 통화량보다 밑에 있고 어떨 땐 통화량보다 위에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크게 차이가 나더니 최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4년, 5년, 그 다음에 2013, 14, 15년까지는 통화량보다 시가총액이 밑에 있었죠. 자, 언제 아파트 사야 되냐?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밑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오는데 그때가 최고의 기회다. 2004년, 5년, 2013, 14, 15년, 2024년, 5년 이런 일이 또 안 올 것 같습니까? 비슷하게라도 떨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가. 딴 거 남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공인중개사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정확한 데이터 보고 왜? 얘는 거짓말을 안 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으로 봤을 때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대한민국 아파트 시가총액 47% 고평가되어 있고요. 자, 그럼 몇 프로 하락해야 본전이냐? 32% 하락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수학적으로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0%가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가 떨어지면 본전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50%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본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47% 고평가되지만 32% 정도 하락하면은 통화량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인데 이거는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실제 수요가 몰리는 것만큼 전세 가격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을 본질적인 가치로 놓고 보고 얘랑 매매 가격을 비교해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걸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15, 16, 17, 18년 초반까지도 저평가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고평가되더니 마이너스 31.7이죠. 그럼 몇 프로 하락해야 돼요? 24% 하락해야 돼요. 전세 대비해서 지금 매매가가 24% 떨어져야 돼요. 전세가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매매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저평가 지수를 보니까 전국이 다 빨개요? 이거 아니에요. 초록색도 있죠. 초록색은 뭐다? 저평가다. 제가 이제 하는 얘기만 들으면 김기원은 무슨 대세 하락론자 이렇게 자칫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대세 하락론자였던 적이 없고요. 저는 항상 그때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될 곳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고 그런 지역들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한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락론자들은 그냥 다 떨어진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왜? 데이터를 모르니까. 자, 근데 데이터로 봤을 때 명확하게 지금 저평가된 곳이 있습니다. 충북, 경남, 경북. 근데 여기는 매매 전세 수급 차트 보면서 그 데이터도 괜찮은데 얘도 사람으로 따지면 성격도 괜찮은데 능력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충남하고 전북도 어때요? 마이너스 값이긴 하지만 그게 높지 않죠. 괜찮다는 겁니다. 이 지역도. 근데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부산, 대전 이 6군데가 위험하다. 근데 여기는 위험 지역에 있었던 데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있었죠. 즉 얘네들은 뭐다? 성격도 안 좋은데 지금 능력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부산, 대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9등으로 나오는데 대구는 뭐 때문에 위험하다? 입주 폭탄. 그래서 대구도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해서 놓고 보면 소득 대비해서도 언제가 제일 쌌냐면 서울 아파트가 14, 15년이 제일 쌌어요.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면 13년, 늦으면 16년. 보통 14, 15년이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사기 제일 좋았다. 그때가 발목 밑이었다. 무릎 밑이다. 그럴 때 사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영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기다리세요. 시청자분들.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소득 대비해서
역사상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비싸죠. 지금 몇 프로는 28% 고평가예요. 그럼 22% 하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모든 지역이 대세 하락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위험한 지역은 어디다? 서울, 인천, 일부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여기가 위험하다. 안전지역은 어디다? 강원도, 충남, 충북, 전북, 강원도, 제주, 여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이런 위험한 지역들은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냐? GDP나 통화량이나 전세나 소득 대비로 보니까 대략 22에서 39%,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20%에서 40% 정도는 하락을 해야 역사상 평균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락 기간은 어떻게 될 거냐? 지역마다 이것도 다 다를 거예요. 이 안전지역은 혹시 급매가 나오거나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충격파가 와서 급급매가 나온다, 초급매 나온다. 그때는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세요. 네, 하셔도 됩니다. 이 지역도 괜찮고요. 근데 이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또 지역마다 하락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짧으면 2년에서 4년 정도 하락을 할 건데 서울이랑 수도권은 좀 더 하락이 될 수도 있다. 일단 25년에서 26년 정도까지는 하락이 예상되는데 지금 정부가 뒤늦게 지금 3기 신도시나 입주 물량을 지금 공급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이랑 경기도의 향후 하락 기간은 향방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뀌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당장 집을 좀 사고 싶은데 네. 계속 이제 떨어진다 얘기도 하니까 이제 네. 타이밍 같은 것도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지금 명백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전국에서 허리 밑에인 지역은 거의 없다.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무릎인 정도가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지역들이 다 무릎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올라가지고 전부 다 허리 이상이다. 상당수는 어깨 이상이고 대부분의 지역들도 지금 다 허리 이상이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는 사실은 쉽진 않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허리에서는 사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역들 제가 한 3개 정도 말씀드려보면 이제 첫 번째는 서산이 있습니다. 뭐가 좋냐? 거의 다 좋아요. 서산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일자리가 느니까 사람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근데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중순에 바닥쳤어요, 서산은. 그리고 이제 상승 시작된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죠. 그전에는 계속 내렸고. 그래서 서산은 아직도 허리 정도다. 지금 허리 정도 왔지만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내 집 마련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역이 이제 군산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부터 가장 많이 하락한 데가 군산이었어요. 하락률 1등이 군산이었는데 그만큼 군산이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산의 아파트가 매우 저평가되었겠죠. 그랬던 군산이 2020년 초중반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산 옆에는 뭐가 있어요? 새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보면 꼭 집어서 언급을 해놨어요. 새만금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 꼭 집어서. 네. 그래서 새만금이 그동안은 뭐 된다, 만다, 뭐 이런 말들만 있었는데 새만금에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또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서 군산 같은 경우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제도 이제 상승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리치고 인공지능이 투자 점수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만능은 아닌데 이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5만 세대 이상 기준으로 투자 점수 1등이 어디냐? 2020년 1월 달 기준 1등이 바로 거제예요. 특히나 이제 거제 같은 경우는 또 조선업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도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산, 군산, 거제 요 정도 지역들은 그래도 이제 요 지역들은 뭐 허리 정도고 앞으로 좀 충격이 오더라도 뭐 잠깐 주춤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사실 이제 굉장히 고급 이건 정보인데 바로 사지는 마시고 금매 위주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수요자분들은 대표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신 지역을 좀 유념해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앞으로의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이 급등락이 이제 좀 없는 그런 세상이 저는 좀 왔으면 좋겠고요. 주거 문제에 있어서만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데일리 오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